안녕하십니까. 저는 진로 멘토링 TV 사회자 문장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진로 멘토링 TV는 농산, 어촌 등에 거주하는 학생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온라인을 통해 진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번 4월 달에는 항공 우주 분야 전문가 4분 모시고 서울대학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내곡중학교 1학년 1반, 2반 학생들이 꿈을 찾기 위해 왔는데요.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진로TV를 통해 꿈을 찾았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예쁜 대학생 MC 두 분 소개해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방송부 SUB에서 아나운서를 맡고 있는 이민영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현재 국어교육과에 재학 중이에요. 그래서 사실 관련 전공은 아닙니다만 항공우주라는 게 뭐 살면서 지금 계속 접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 흥미도 있고 그리고 이 지금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흥미가 있어서 지금 MC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서울대학교 방송 SUB 아나운서로 있는 언론정보학과 황세연입니다. 네, 저도 문과라서 사실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과학의 달을 맞아서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저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엔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서울대학교의 우주 최강 미남군단 김규영 교수님과 이관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너무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뭐 이관준 교수님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뭐 여러분들 지금 특히 중학교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도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설명드릴 수 있나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데 오늘 하루 잘 들으시고 잘 좋은 좋은 경험 가지고 가셔서 나중에 우주항공 쪽 관련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학생들 분들은 나중에 또 수업 시간에 의견 들을 기회도 많으니까 그때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학생들한테 좀 눈높이를 맞춰도 되겠습니까? 네. 뭐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저는 인사가 먼저 늦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기계항공학부에 우주항공 전공하고 있는 김규용 교수입니다. 제 전공은 이제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우주선이 이제 지구로 이렇게 떨어질 때 보면 굉장히 이제 높은 온도가 올라가요. 우주선 주변에 이제 그때 어떻게 하면 우주선을 보호할지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질문 있을 때 답변 드리기로 하고요. 이관준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같은 전공 우주항공 전공의 이관준 교수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항공기 설계 그리고 운용하는 과정에 생기는 이제 안전 관련된 이슈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설계 쪽으로는 요즘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멀티콥터형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초고속 비행체, 그다음에 극초음속 마하수의 한 5배나 6배 정도로 비행을 하는 비행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설계할 것인가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 쪽으로는 이따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공항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서로 이제 선행 항공기에 의한 효과 때문에 후행 항공기가 이제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연구한다든가 또는 저온 다습한 상태에서 비행기가 운용이 될 때 항공기의 엔진 쪽이나 날개 쪽에 얼음이 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그런 현상을 규명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 쪽과 관련된 질문들이 있으시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업인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제이마플의 김성필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제이마플의 김성필이라고 하고요. 저는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졸업했고요. 박사학위까지 받고 항공우주공학에서 근무하다가 그리고 다시 복지부 연구직 공무원으로 옮겨서 재작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예, 제가 그러니까 항공 안 한 지가 한 10년 된 거죠. 왜 저를 부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항공과를 나와서 이제 전공에 안 맞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솔직히 마음속으로.
과연 이제 전공에 안 맞는 이과를 졸업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1이라고 하셨잖아요. 저희 아이가 중2인데 저희 아이보다 훨씬 더 점잖으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김성필 대표님께서 적성에 전공과 안 맞는 친구들이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몇 학생들이 웃으셨거든요. 근데 이건준 교수님이 다 스캔하셨어요. 나중에 혹시 따로 면담을 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은 에어로타임즈의 김민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어로타임즈 김민재라고 합니다. 아까 교수님들은 되게 군대같이 박수 쳐주셨는데 저는 좀 박수가 많이 약한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에어로타임즈라는 항공우주 전문 교육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 대상으로 항공우주를 테마로 한 과학 탐구 프로그램 그리고 진로 체험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국내 그리고 해외에 지금 이제 저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일찍 학생 창업을 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요즘 뭐 문과의 이과화, 뭐 이과의 문과화라는 이런 다양한 이동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과의 문과화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항공우주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우리 김기훈 교수님께서 학과 소개와 같이 한번 더불어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학생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처음에 준비해온 거는 이제 대학생들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중학생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일단 항공 우주 분야를 갖다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다루는 학문이 그러니까 항공우주 공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항공공학 쪽하고 우주공학 이제 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항공은 그 다 날아다니는 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다 항공 분야에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 비행기 종류가 보면 이제 그 보잉 747 같이 날개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으면서 날아가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고정익이라고 하는데요. 고정익이라는 이제 그런 그 항공기도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헬리콥터나 이제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그 드론 같이 보면 이제 프로펠러가 막 돌잖아요. 그리고 이제 헬리콥터는 이제 로터가 돌고 그렇게 이제 뭐가 돌아가지고 떠다니는 거 그런 걸 갖다 우리가 보통 이제 회전익이라 해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선이라 해서 이제 그 풍선 둥둥 떠다니면서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선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그런 걸 설계하는 걸 하는 데가 이제 항공우주공학이고요. 그걸 설계를 할 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공기 중에서 떠다니니까 그 공기역학이라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비행기나 이제 그런 날아다니는 걸 띄울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공기역학이라는 그 분야를 연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비행기 자체가 이제 그 뼈대가 있기 때문에 뼈대를 어떻게 하면 가볍고 튼튼하게 이제 설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구조역학이라는 이제 그런 분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비행기가 어쨌든 이제 그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추진기관인데 엔진이죠, 엔진. 그러니까 비행기는 이제 엔진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 로켓 이런 건 로켓 엔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걸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추진이라는 분야고 그렇게 날아다니는 걸 갖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방향도 바꾸고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이제 하는 연구를 하는 데가 이제 유도 항법 제어라는 분야에서 이제 그런 걸 연구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그 공기역학, 구조역학, 추진, 이제 제어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우주도 비슷합니다. 근데 우주는 대상 자체가 이제 그 비행기가 아니라 이제 우주선이 되겠죠. 그래서 그 로켓, 발사체 이제 이런 거 연구를 하고 또 이제 위성을 갖다 이제 개발을 합니다. 시스템 개발을 이제 하게 되는 연구들을 하고 그런 거 시스템 개발을 할 때는 앞에서 이제 비행기 설계하는 과정하고 비슷해요. 이제 그래서 아까 같이 이제 구조역학, 뭐 추진, 제어 다 이렇게 또 공통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에서 이제 인공위성에서 어떤 이제 사진을 찍든가 뭐 GPS 이제 송수신한다든가 이제 그런 활용하는 분야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좀 포함하는 게 항공우주공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대학생 MC분들이 질문을 하실 텐데 그 전에 우리 에어로타임즈와 제이마플이 어떤 기업이고 두 분 다 창업을 하셨거든요. 어떤 계기로 창업을 했는지 창업 스토리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이마플의 김성필 대표님 기업 소개와 창업 스토리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요 2년 전에 만들었고요. 직원 몇 명 안 되고 다음 달에는 없어질지도 모르는 회사인데 제가 이제 회사를 만든 거는 좀 이렇게 거슬러 가면 좀 오래 거슬러 가는데요. 제가 박사과정 있을 때 제가 전공이 잘 안 맞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전공은 재밌었는데 대학원 생활은 좀 힘들었습니다. 논문 쓰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랑 안 맞아서. 근데 그때 우연히 어느 게시판에서 손을 못 쓰는 장애인들이 컴퓨터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키보드 마우스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특수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게 한글이 안 되는데요. 그래 불편하다 그러는 글을 제가 우연히 보고 대학원생이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정말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하면 어려운 기술이고 지금도 왜 그렇게 하면 되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냥 우연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고 공개를 했더니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죠. 장애인 사용자들이 이런 기능도 넣었으면 좋겠다, 저런 기능도 넣었으면 좋겠다. 계속 연락이 와가지고 계속 그거 만들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졸업하고 저는 항공우주연구원에 취직해서 계속 근무하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한 2년 전까지 계속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이제 유지보수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항우연에 있으면서 한 7년 정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항공은 약간 인프라에 가까워서 그러니까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소프트웨어는 직접 사용자들이 직접 사용하고 저한테 연락을 주니까 그런 또 재미가 있어서 그럼 이쪽으로 한번 일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마침 그때 이제 복지부에 그 관련된 연구소가 새로 생겨서 그쪽으로 연구직 공무원을 갔었고요. 한 8년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공무원 생활이 어떤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릴 수 있는데 한 8년 있으면서 직접 한번 이제 현장에서 뛰어보고 싶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지금 하는 일은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가지고 이제 장애인들한테 더 이제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기기나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만드는 거는 청각장애인 부모들이 애를 낳으면 애들이 어렸을 때는 그 의사 표현을 다 울음으로 하잖아요. 울어가지고 뭐 배가 고프던가 뭐 기저귀에 뭐 똥을 쌌던가 그렇게 울음을 알려주는데 이분들이 못 듣기 때문에 돌보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엄마들이. 근데 저희가 만드는 기기는 그 아기 울음소리가 나면 그걸 이제 인식해가지고 이제 진동이나 빛으로 청각장애인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애가 우는구나 하고 알고 나서 이제 가서 돌볼 수 있도록 이런 기기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이제 이런 기기들이 필요하다는 게 다 그냥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런 기기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기술이 안 돼서 소리 크기로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소리 크기가 이상되는 소리가 나면 무조건 알려주는 거였는데 근데 집에 있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나가다가 뭐 과일 파는 분들도 뭐 마이크로 막 앰프로 틀고 지나가고 이러니까 자꾸 이제 애가 안 울었는데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편했는데 지금 나오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들은 소리 크기뿐만이 아니고 이 소리가 무슨 종류인지를 알 수 있는 수준이 돼서 이제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이제 활용해서 청각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기기를 만드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좋은 점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 뭐 그 눈으로 들어오거나 귀로 들어오거나 이렇게 뭐 저희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들을 예전보다 훨씬 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좀 이 분야로 옮겨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공우주 분야지만 지금 현재 항공우주 공부를 하시고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분들 아까 전공 안 맞으신다고 고개 끄덕이신 분들 잘 들으시면 저기 검은 옷 입은 학생이 고개 많이 끄덕이네요. 예, 네. 그 안 맞는다고 하셨는데 네네. 사실 지금 하시고 계실 일 중에 무인 이동체 비행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쪽은 얘기를 안 하셔서 그런데 그 항공 쪽을 다 배우셨기 때문에 그 메인 중에 하나는 우주 이제 무인 이동체를 하십니다. 무인 비행체를. 네, 김기훈 교수님이 발끈하셨는데요. 저희가 장애인 쪽이 돈 벌기는 어려워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 대부분 돈이 없으시잖아요. 돈 벌기는 어려운데 근데 회사는 이제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는 조직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 하던 일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추가로 하고 있는 일은 항공우주 분야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저희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하늘에 띄우면 얘가 혼자서 날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지금 조종하는 거 말고 혼자서 날려면 자동으로 날아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좀 잘하게 하는 일하고 그다음에 보통 띄우는 이유가 그냥 뭐 잘 나네 이걸 보려고 띄우는 게 아니고 띄워가지고 보통은 카메라를 달아서 밑에를 찍은 다음에 거기서 뭔가 정보를 얻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제 주로 뭐 저희가 관심 있는 일들은 뭐 실종자가 어디서 생겼다 그러면은 뭐 뉴스 보시면 뭐 정경이랑 경찰들이 한 줄로 쫙 서가지고 꼬챙이 같은 거 들고 쫙 가면서 수색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럴 때는 이제 드론을 띄워서 카메라로 밑에를 지상을 찍은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면을 사람이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는데 보통은 하늘에서 무슨 장면을 본 적이 잘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거기서 사람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여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이제 빠른 시간에 판단할 수 있으니까 사람을 더 빨리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배우신 학문과 이제 분야를 이렇게 결합해서 네, 창업을 하신. 네, 그다음에 에어로타임즈 김민재 대표님은 혹시 여기 앞에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지금 저랑 네네 24살이요? 6이요? 근데 우리 김민재 대표님이 나이가 생각보다 많이 어리세요. 근데 어린 나이에 어떻게 창업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여기 있는 학생들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말씀 한번 나눠주세요. 네, 앞에 이제 말씀해주신 교수님과 제 대표님은 뭐 박사 이렇게 하시고 기술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신데 저는 아직 학부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창업을 지금 교육회사를 하고 있던 계기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커리어적인 문제였고 하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제 커리어의 문제였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비행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주도에 처음 딱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너무 그 비행기라는 이 덩어리 자체가 너무 설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종해야겠다라고 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조종사였고 실제로 전공도 항공운항학과에 가서 이제 조종을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요즘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들이 되게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시대다. 바둑을 알파고랑 바둑을 두고 이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시대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있었는데 제가 본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요만한 컴퓨터가 그 항공기 조종사들이 조종하는 항공 시뮬레이터를 완벽하게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조종을 전공하고 있잖아요. 그럼 졸업하면 조종사가 될 텐데 조종사들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저희 1학년 처음 입학을 하면은 술 되게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기들이랑 술자리에 가서 야, AI가 이제 막 발전한다는데 이제 무인기가 발달하고 이러면 우리 일자리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우리 뭐 먹고 사냐? 라고 했어요. 근데 1학년 친구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야, 조종사가 어떻게 없어지냐? 그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고 그냥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론 약간 찝찝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또 하나 봤던 기사가 있었어요. 앨런 머스크 아시죠? 스페이스X 막 약간 좀 요즘 좀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막 뭐 로켓도 쏘시고 뭐 자동차도 만드시고 뭐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 느낌? 막 로켓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뭐 테슬라 자동차도 만들고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서 했던 고민들이 다시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 길 말고 창업이라는 길을 선택을 해야겠다. 나도 뭔가 기업을 운영하고 그러면서 사회적 가치를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학생 창업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 커리어적인 창업 계기였던 것 같고 이제 사회 문제 해결의 부분에서는 그럼 이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창업을 할 거야.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창업을 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시는 이제 기업을 좀 대기업에 매각을 하시고 지금 좀 쉬고 계시는 대표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업이라는 거는 너가 돈만 보고 가면 자영업자에서 끝난다. 하지만 창업가,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너가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 그 중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항공, 우주 이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되게 또 폐쇄적이다 보니까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관심 갖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그 친구들에게 제공되는 충분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부족했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없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뭐 30년째 과학의 날에는 뭐 고무동력계를 만들고 있고 요즘 조금 드론 만들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항상 똑같은 프로그램들 그리고 똑같은 교육 내용들, 의미 없는 교육들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항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재밌게 만들어서 학생들을 교육시켜보자라고 해서 지금 이제 에어로타임즈라는 기업을 창업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저희 대학 같이 일하는 대학생 자취방 뺏어서 거기서 창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뭐 싱가포르라든지 미국 쪽에도 저희 프로그램을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꾸준히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교보제, 키트 이런 것들을 계속 좀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차고에서 주로 개발을 하는데 저기서 자취방에서 창업 시작했다는 게 되게 크게 와닿는 것 같고요. 이제 우리 대학생 MC분들이 한번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해요. 우리 대학생 MC분들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저희가 네 분 돌아가면서 질문 적당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교훈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걸로 스타트를 끊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기 전에 간단히 교수님 전공 분야를 그래도 살펴보고 왔습니다. 잘 모르지만 무엇 하시는 분인지는 찾아보고 왔는데 사실 이름들이 조금 어려웠어요. 문과생이 이해하기에는 전산유체역학 및 항공역학, 뭐 고속유동 수치기법 연구, 뭐 극초음속 고온 기체역학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각 단어들이 감은 오는데 정확히 뭘 하는지가 궁금해서 간단히만 여기 중학생 친구들도 있으니까 어떤 분야를 연구하는지 조금 아까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이건 전공 쪽 관련되니까 약간 이제 그 대학생들이 알아듣는 용어로 좀 얘기를 할게요. 그거는 그 중학생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그 공기역학을 다루는 데 있어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 네비어-스톡스 방정식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제 그 방정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연 현상을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방정식 자체가 이제 비선형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특히 이제 그런 현상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초음속 전투기 같은 걸 이제 보게 되면 충격파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이제 충격파 불연속 적인 현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 이제 컴퓨터로 계산을 하려다 보면 그 불연속면을 뭐 미분 불가능한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접근하기 되게 어렵고 그걸 실제적으로 계산을 하면 진동 현상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게 이제 다 발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제 극초음속 그러니까 그 소리 속도의 그 속도보다 굉장히 빠른 걸 우리가 극초음속이라 하고 보통 이제 그 우주선이 이제 그 지구로 그 재진입할 때 보통 속도가 8,000m/s예요. 그러니까 1초에 8km를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빠른 이제 속도에서 나오는 이제 그 충격파를 그 계산을 하려다 보면 그 수치적으로 굉장히 안정한 수치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그 연구를 한 게 이제 극초음속 수치기법 개발이라는 이제 그런 분야고요. 요거는 이제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이제 도전해 볼 만한 이제 그런 일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초음속 고온 기체역학이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 그 이제 재진입할 때 이제 이번에 그 탱궁 1호하고 뭐 러시아에서 이제 극초음속 그 무기들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됐었잖아요. 이제 그때 보통 그 탱궁 1호 같은 경우에 지구로 떨어질 때 에너지량이 그 3,200억 줄 정도 됩니다.
그렇게 큰 에너지가 그 지구로 떨어지면서 소멸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주선 주위에는 8,000도 이상의 고온 유동이 이제 나타나고 뭐 국부적으로는 플라즈마 현상까지 이제 나타나는 그 정도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제 그런 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중학생 여러분들은 너무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우리 또 TV를 통해서는 항공 우주 분야에 관심 있는 또 학생들을 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모르면 또 인터넷을 또 찾아보고 더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영화에도 많이 소개됐을 거예요. 우주선이나 뭐 만화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우주선이 이제 지구로 들어오게 되면 막 빨개지잖아요. 이제 그게 굉장히 온도가 높아져서 이제 그런 현상인데 이제 그런 거 연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으로 이건준 교수님께도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아까 항공기 설계와 안전 이슈에 대해 연구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현재 교수님께서 계시는 에어로스페이스 비이클 디자인 랩에서 현재 어떤 연구가 진행 중인지 그리고 현재 랩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이슈가 뭔지 궁금합니다. 김부영 교수님이 아까 뭐 쉽게 설명한다고 그러시더니 뭐 제가 듣기에도 엄청 어렵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 뭐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용어 같은 것들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 항공기 주로 항공기 쪽 그 설계 쪽하고 실제로 항공기를 운항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안전 이슈들에 대해서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이 항공기의 형상 중에서 저희가 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제 멀티콥터, 흔히 요즘에 그 드론 뭐 쿼드콥터라고 하는 뭐 쿼드콥터 또는 뭐 5개짜리도 있고 뭐 9개짜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인데 그런 쿼드콥터 같은 멀티콥터 형태의 드론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그 드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배터리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엔진으로 추진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가장 큰 차이는 엔진으로 추진되는 그 항공기들은 그 비행을 하면서 연료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무게가 줄어드는데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항공기 설계 방식으로 이제 설계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기계와 전자 쪽이 다 이제 그 결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생각보다는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대부분 지금까지 드론들은 거의 그냥 경험이나 주먹구구로 이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금 그 수직 이착륙하는 대표적인 그 항공기가 헬리콥터인데 헬리콥터의 가장 큰 문제는 빨리 비행을 못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헬리콥터가 지금까지 1986년도인가 그때 세운 400km 정도가 뭐 시속 400km 정도 최고로 빠른 속도고 그래서 보통은 뭐 한 200-300km 정도가 뭐 최대 속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수직 이착륙이 되면서도 빨리 비행을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헬리콥터가 갖고 있는 단점을 이제 보완을 해서 고속 비행이 가능한 수직 이착륙기에 대한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연구를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는 이제 그 김규영 교수님이 주로 하시는 극초음속, 음속의 한 5배, 6배 정도 되는 그 이제 속도로 비행을 하는 그 비행체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크루즈 미사일 형태로 그걸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속도가 이제 마하수의 5배 이상이 되면 기존에 볼 수 없는 그런 공격하기엔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그런 빠른 속도 영역에서 효율성을 갖는 항공기를 설계하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구, 성층권에서 운용되는 뭐 기구를 그 설계하고 있기도 하고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주로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운항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그 공항의 그 운영 효율성을 이제 제고하기 위한 연구인데 그 지금 김포공항이 이제 포화 상태가 돼서 인천공항으로 옮겼지 않았습니까? 김포공항이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서울시 외곽에 있었던 도시가 커지면서 지금 이제 그 서울시 안으로 거의 들어오다시피 하게 됐는데 이제 공항이 지금 점점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에 키울 수가 없는 가장 큰 이유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비행기가 뜨고 난 다음에 바로 비행기가 따라서 못 떠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뜨고 나면 그 뒤에 그 T-볼텍스라고 하는 굉장히 그 공기가 날개 끝에서 생기는 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비행기 그 눈에 보이지를 않는데 그 T-볼텍스가 있는 상태에서 다음 비행기가 뜨면 비행기가 조종성을 잃고 추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떠야 되니까
바로바로 뜨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행 항공기하고 후행 항공기의 공격학적인 그 간섭 효과에 생기는 이제 안전 문제들을 어떻게 규명을 하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가 보통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는 비행기들이 고도 한 뭐 8,000m 에서 10km 정도에서 보통 운용이 되는데, 그 정도가 되면 이제 굉장히 온도가 낮습니다. 보통 이제 뭐 영하 뭐 3, 40도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수증기가 영하 3, 40도임에도 불구하고 얼음이 안 된 상태로 떠 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비행기가 지나가게 되면 그게 이제 표면에 달라붙어 가지고 항공기 표면에 이제 날개라든가 엔진 입구 쪽에 이제 얼음이 끼게 됩니다. 그 얼음이 끼게 되면 그 항공기의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추락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고요. 엔진 인내 쪽에 낀 얼음은 깨져 가지고 엔진으로 들어가게 되면 엔진이 이제 망가지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공기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그 얼음의 형상을 예측을 하고 그 얼음이 끼는 그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하는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고, 그게 명확하게 규명이 되면 그 얼음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하는 연구도 뭐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전혀 항공 쪽에서 안 할 것 같은 연구들도 하고 있는데,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그런 연구들이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항공기 그 다양한 형태의 항공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그 메소돌로지, 그러니까 그런 기법들을 주로 개발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하는데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교수님들 한 분 한 분 했으니까 조금 더 쉽게 기업인 분들께도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이마플 대표님, 김성필 대표님께서 처음 소개하실 때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시고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인공지능 기술을 어떤 형태로 적용을 하시는지 또 자세하게 조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 인공지능이 워낙 이제 뭐 각광받으니까 많이들 아실 텐데요. 저희도 딥러닝 기술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하는 좀 다른 점은, 지금 딥러닝 기술들은 굉장히 빠른 그래픽 카드가 꽂혀 있어야 돌아가는데, 저희는 되게 작은 전자보드에서 돌리는 게 좀 다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용 분야는 주로 이제 노인 장애인 쪽 분들이 사용하시는 기기나 서비스들에 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아까 전에 이제 설명을 해주시다가 이제 실종자를 찾을 때 드론을 띄어서 이렇게 찾는 기술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반대로 생각을 하면 또 다른 데로 응용을 해보면 산불이 났을 때도 그러면 드론을 이용해서 초기 진압이 가능할 수도 있나요? 그런 경우에 이제 헬기를 이용해서도 움직이지만 어떤 드론을 이용해서 빨리 떠서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가능할까요? 네, 이완용 교수님 답변하시겠다고.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나요? 네네. 네, 학문적인 부분을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 산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온도가 굉장히 고온이 발생을, 복사열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밀도가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항공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고, 그 항공기가 뜨는 힘인 양력을 충분히 얻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사열 때문에 이제 항공기 자체가 그 손상을 입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물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그 운용되고 있는 드론 사이즈로는 사실 산불을 끌 정도로 큰 양의 많은 양의 물을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답해 주셨으니까 제가 어떻게 좋은 창업 아이템을 하나 드린 것 같은데, 이걸 극복하는 아이템을 만들면 대박 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답변이 뭐 안 된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창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드론의 문제가 그 말씀하셨는데, 그 바람에 약해요. 기본적으로 기체 자체가 바람에 약해서 그 실내에서 날리거나 아니면 바람이 없는 상황에서 날리기는 굉장히 좋거든요. 쉽게 날리니까. 근데 바람이 많이 불면 못 날립니다. 바람이 밀리거나 아니면 뭐 엎어지거나 아예 띄우지를 못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연구 중에 이제 제가 자꾸 이제 저희가 항공우주 분야도 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저희가 하는 연구 중에 드론인데, 제가 이제 전공이 대학원 때
비행 제어였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이제 바람을 더 잘 이기면서 자동으로 얘가 날아갈 수 있는지 이런 연구들도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쓰는데 어떤 용도로 쓰냐면 사람은 전문가들은 바람이 많이 불어도요. 드론은 똑같은 드론인데도 더 잘 날라요. 잘 날립니다. 밀리는 모양을 보고 거기에 잘 대응을 하거든요. 사람은. 근데 지금 있는 제어 기술들은 그렇게까지 대응은 잘 못해요. 딱 미리 고정돼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딱 고정을 딱 시켜놓으면 그렇게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면 더 센 바람이 들어오면 저희 생각에도 그 방향으로 더 숙여가지고 더 그 방향으로 더 밀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인공지능을 쓰면 얘가 지금 들어오는 바람의 방향하고 바람의 세기를 얘가 이제 지능적으로 알아내가지고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대응해서 자기도 이제 애초 설계한 것보다 더 세게 치거나 아니면 바람이 순간적으로 확 죽었다 그러면 이제 더 약하게 밀면서 가는 이런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런 식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항공하고 결합해서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너무 기술적인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진로적인 질문을 이제 김민재 대표님께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양력을 보면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다니셨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공부를 따로 하신 건지 여기 들어가시게 된 계기와 여기서 무엇을 배우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제 운영하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창업 성공 관련된 각종 뭐 강의라든지 아니면 코칭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커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당 1억 원에서 최대 한 2억 원 사이까지 일단 지원금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연계 자금을 타면 5억 원까지 최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각종 교수님들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놀랬던 게 청년 창업 사관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들어오는 창업 사관학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당연히 이제 제 또래니까 뭐 제 또래 분들이 많이 계시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입교를 해보니까 20대가 저밖에 없었어요. 20대가 저밖에 없었고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사실 저는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제도 자체가 청년들 창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청년들은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도 제가 좀 거기에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는 기술 전반적인 것들을 많이, 그러니까 뭐 기술 이런 것들도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많이 배우긴 합니다. 주로 이제 제조업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뭐 금형이라든지 이런 걸 뭐 금형 아니면 뭐 기구 설계 이런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더라도 어쨌든 외주업체나 그 개발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지식을 좀 가르쳐 주는 편이고요. 그 외에도 뭐 전공이 다들 뭐 경영학과 분들이 아니시니까 기본적인 경영 지식, 뭐 회계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좀 많이 수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졸업을 했지만 뭐 대학생분들도 많이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창업 아이템이나 이런 게 있다면 이제 신청이 아이템만 쓰시면 돼요. 그냥 내 아이템과 내 창업 아이템, 난 이런 아이템을 만들고 싶다. 그런데 난 이런 이력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입교해서 만들어 보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그냥 그 서류만 보고 1억을 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분들도 혹시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득 이제 창업 기업인 분들을 모셨으니까 교수님들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창업하는 좀 학생들이 많나요? 어떤가요? 이런 항공 쪽으로 좀. 지금 학생들 중에 창업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은 없고요. 예, 제 또래 중에는 이제 창업한 사람들이 이제 조금은 있는데 교수님,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한다는 게 참 오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창업 이쪽 항공 분야는 네. 없습니까? 교수님께 너무 단호하게 없으시다 하셨으니까 네. 저 방금 김민재 대표님 질문에 대한 답변 듣다가 갑자기 생긴 질문인데 혹시 그러면 학부 다니실 때 경영학과나 교육학과 이런 식으로 학문 쪽으로 더 공부를 해보시지 않고 뭔가 바로 실무로 뛰어드시게 된 어떤 확고한 무언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사실 경영학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스타트업의 경영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의 경영,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경영학 이론들을 봤을 때 저도 교양을 좀 들었었는데 학교에 뭐 예를 들어서 기업에 어떤 뭐 A라는 문제가 생겼대요. A라는 문제가 생기면 자 그럼 이 A라는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느냐라는 그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이게 몇 년이 걸려요. 스타트업은 이 절차를 밟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이렇게 빠르게 고속으로 성장하고 빠르게 어떤 자기의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출시하는 그런 소규모의 조직과는 굉장히 큰 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걸 배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결론적으로 내가 직접 그 창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내가 직접 몸으로 겪어보는 게 제일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창업을 했다가 망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망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망한다는 거에 큰 두려움이, 그러니까 보통 창업을 망설이는 이유가 망하면 어떡해? 망하면 시간 버리고 망하면 돈 버리고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망하는 데 큰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대표님 중에 제가 제일 좀 기억에 남는 대표님인데 사업을 8번을 망하셨대요. 그러니까 8번 정도 망하면 포기를 하실 거 없잖아요. 근데 이제 8번이 망하고 이제 약간 이제 학생들 말로 약간 이제 현자의 시간이 왔는데 이제 고민을 하신 거죠. 내가 8번의 회사를 망했는데 나는 이제 뭘 제일 잘하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폐업을 제일 잘하신대요. 그러니까 8번 동안 회사를 폐업 정리를 해보니까 사업자들도 말소시키고 장비 팔고 이런 걸 제일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번째 창업을 이런 회사 망하는 걸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음식점이 망하면 권리를 빼주고 그런 집기 같은 거 싹 팔아주고 그다음에 뭐 연계 자금 같은 거 연결해주고 이런 걸 하고 계셔. 이번에는 대박이 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실패라는 게 우리가 망했다는 거를 실패라고 규정하잖아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구나.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한 10번을 망해서 나는 진짜 창업에는 DNA가 없다, 창업에는 정말 소질이 없구나 라는 거를 라는 걸 느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굉장히 큰 공부라고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창업가의 기질이 없고 나는 돈 버는 능력이 정말 없다라는 거를 느끼는 것만, 그거를 인지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일찍 창업을 결심을 하고 좀 빨리 경험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또 창업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8번 정도 망하면 보통 포기하기 나름인데 9번까지 했다는 게 대단한데, 지금 듣다 보니까 항공우주 분야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잖아요. 그래서 이관준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전문적이다 보니까 이 분야와 조금 또 다른 전공을 조금 하면 이 분야가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이 있겠다, 혹은 조금 더 배우기 쉽다 하는 학문이 있을까요? 어떤 항공우주와 연관지어서 좀 배울 수 있는 항공공학 외에요? 네, 외에 좀 연관지어서 이쪽을 좀 더 이해하기 쉽거나 아니면 이쪽과 연관하면 미래에 좀 괜찮다, 뭐 이런 분야가 또 있을까요? 항공공학 자체가 워낙 넓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말씀드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항공우주 분야는 크게 보면 이제 기계의 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배우는 과목이라든가 학생들의 관심도 주로 기계 쪽, 역학 이런 쪽에 주로 많은데, 이제 앞으로 그 항공기들은 로켓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 일반적인 항공기들은 전기 추진 형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에어브리딩 엔진, 공기 흡입 추진을 하는 엔진들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드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는 이제 사람이 타는 항공기들도 점점 이제 그 전기 추진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항공 쪽 하는 학생들이 그 전기 쪽에 대해서 좀 약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 시스템에 전기 쪽으로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항공 쪽을 연구를 하려면 앞으로는 이제 전기 쪽, 전자공학 이런 쪽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분야를 좀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김경 교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하거나 대기권에 재돌입하는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표면 온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공기 재료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좀 그 새로운 형태의 그 재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재료공학 쪽 이런 쪽도 좀 지금 항공과 하는 사람들이 그걸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걸 전공한 사람들이 항공 쪽이나 이런 쪽으로 오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가 학문적인 얘기도 있고 되게 창업적인 얘기도 같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제 김성필 대표님 양력을 보면은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도 일하시고 그 뒤에 창업을 하시게 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연구도 해보시고 창업도 해보시고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해 보셨는데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고 뭘 어떻게 얻는 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그냥 상식적에서 다 아시는 수준인데요. 연구는 안 팔아도 되고요. 네, 사업은 무조건 팔아야 되고요. 그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연구는 특히 정보출연연구소나 학교 연구는 당장 필요한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뭐 10년, 20년 후에라도 우리가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꼭 필요할 것 같아 하면은 지금 당장은 쓸모가 없어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사업은 10년, 20년 후에 뭐 얘가 물건이 팔릴 물건이면 지금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좀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고객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나 그 정보출연연구소는 고객이 그 미래에 있는 국민이나 아니면 미래에 그 물건이 필요한 대상 국가가 되는 거고, 기업은 지금 당장 내가 눈앞에 보이는 소비자들이 되는 차이가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일하는 방식도 좀 그래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출연연구소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굉장히 편할 수도 있고요. 뭐 학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다들 이제 학생들도 안 편하시다. 네, 학교 교수님들은 하는 일이 다양하셔서 사실 힘드신데, 그러니까 출연료는 그거는 이제 학교 하는 일은 좀 더 훨씬 단순합니다. 자기한테 맡은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보면 굉장히 편한 직장이거든요. 다들 선호한 직장이고. 근데 반면에 또 단점들도 있죠. 그러니까 미래의 대상이니까 당장 내 눈앞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견디면서 해야 되는 면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 무슨 필요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 그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업을 하거나 회사를 가시는 게 낫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이게 뭔가 새로운 거를 발견하거나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어디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를 새로운 걸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구소나 출연연구소, 그러니까 학교나 출연연구소에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 앉아서 뭐 도대체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제가 그랬었는데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에 쓰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면 한번 창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게 더 힘드셨나요? 창업이? 저요? 네네. 저는 논문 쓰는 게 힘들었어요. 저희 뭐 지도 교수님이 이 TV를 안 보실 거니까 예전 지도 교수님. 저는 대학원에서 박사를 마치고 나서 정말 그 졸업식 하는 날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내가 드디어 나간다, 탈출을 하는구나. 연구소는 정말 편했습니다. 연구소는 왜 편하냐면 일단 논문을 안 써도 되고요. 그리고 거기는 진짜 개발이거든요. 학교는 이제 연구고, 그래서 실적이 논문으로 나오는 거고, 연구소는 어쨌든 뭔가 물건으로 나오는데 이제 팔 필요는 없는 물건으로 나오는 이 차이가 있는데, 저는 연구소가 훨씬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소는 훨씬 편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해명하실 게 있으신지 마이크를 잡으시는데 논문이 힘들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이제 편하게 지냈다 하시는데 그 책까지 쓰실 정도로 열심히 하신 분이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실 것 같아 가지고. 네. 네네. 최근 대학원 때 쓴 건 아니고요. 연구소가 편해서 남는 시간에 썼습니다. 그 딥러닝 첫걸음이라는 책 저자이시기도 하시죠. 네. 그럼 계속 이제 연구 창업 이쪽이 더 편하셨던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럼 저도 이어서 김기원 교수님께 다시 한번, 처음 이제 저희 서울대학교에서 항공우주공학으로 학사를 받으시고 이제 계속 연구를 하시고 현재 교수로 재직해 계시면서 처음 이 학문을 처음 접하셨을 때, 이제 학부 1학년 때 처음 접하셨을 때의 느낌과,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분야에 갖고 계신 마인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수로 계시면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목표, 이 학문에 대한 느낌 같은 게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엄청난 사명감을 갖고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날아다니는 건 좋았고요. 예, 날아다니는 건 좋아가지고 일단 항공우주공학과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니까 그 수학으로 뭔가를 갖다가 예측한다는 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기역학을 선택을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극초음속 유동이라는 거를 갖다가 이제 그 선배들이 이제 꼬셔가지고 이제 전공을 하게 된 건데, 이제 뭐 과제가 하나 나왔는데 누가 할래
하다 보니까 지금 과제 안 하는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그렇게 맡게 됐는데요. 그때 이후로 계속 이제 재진입, 그러니까 마수로 치면 한 25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유동들을 이제 쭉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때가 이제 95년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전혀 이제 그런 관련된 연구가 있을 이유도 없었고요. 그냥 막연히 했어요. 그냥 언젠간 필요하겠지. 그러다가 이제 쭉 보니까 그 국내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구할 수도 없었고, 사실 이제 이 재진입 분야란 게 그 여러분들 이제 북한에서 자꾸 미사일 쏴댔잖아요, 작년에. 그게 이제 다 그 미국까지 이제 미사일 날려보내려고 쏜 건데 그게 속도가 한 마수 20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국방하고 연결된 이 기술이래 가지고 그 보안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구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로는 이제 알고리즘 개발 위주로 이제 쭉 했었는데, 그래도 이때까지 이제 극초음속을 한다고 했는데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외국 그러니까 박사를 마치고 국내에서 이제 박사를 마치고 외국으로 갈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나사는 외국인을 받을 그러니까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외국인을 받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가가지고 이제 독일을 간 거죠. 독일 가니까 거기는 뭐 여러 나라들이 같이 이제 코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어떤 보안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그 심각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우주선 이제 재진입하는 이제 프로그램들 보고 이제 뭐 배우고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좀 갖고 왔죠.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때부터 이제 그게 이제 2005년도부터니까 한 13년 정도 지금 이제 재진입 쭉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95년부터 이제 쭉 계속 해왔죠. 해왔는데 그게 어떤 특별한 사명감에 의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처음에는 재밌을 것 같아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필요하게 됐고 해서 이제 아직까지 이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이게 어떤 선택을 하실 때 너무 이거저거 다 판단해가지고 최상을 선택해야 된다. 이거는 최상이라는 거는 가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판단이 안 되죠. 그래서 어느 수준에서 자기가 할만하다 싶으면 이제 딱 결정하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한 분야를 조금 전문적으로 계속했으면 하는 교수님 마음이셨고요. 네. 네, 정말 좋은 말씀을 너무 해주신 것 같아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약간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을 저는 이관춘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데, 교수님께서 보시는 이 항공우주 분야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언가 나오셨네요. 네. 미래 전망. 네. 뭐 제가 뭐 이걸 하고 있는데 전망이 없다고 할 리는 없기 때문에 이거 뭐 사실 그렇긴 한데, 이 항공우주 분야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장치가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상당한 기술적인 축적이 있어야 가능한 그 연구 분야인데, 또 산업 분야고 또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폴로 계획 한 10여 년 정도 하면서 미국에서 쓴 돈이 지금 기준으로 하면 그 항공모함을 15척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항공모함에 배 하나만 만드는 그 옆에 같이 막 한 시스템으로 있잖아요. 그걸 15개를 운용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엄청난 그 돈과 인력이 투입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반도체라든가 또는 전자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산업 기반이 미약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다른 분야하고 달리 이제 기술 이전을 받는 것도 실질적으로 어렵고, 또 나라가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내수도 이제 부족한 상태라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는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 최근에 이제 그 항공기가 전체적으로 소형화되고 무인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IT 또는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항공산업이 지금 한 단계 새로운 이제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공산업을 크게 보면 이제 그 제트 엔진을 이렇게 가스터빈 엔진을 쓰면서 한번 그 점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컴포짓 머티리얼을 쓰면서 한번 이제 점프가 있었는데, 또는 이제 컴퓨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몇 번의 기술적인 도약이 있은, 지금이 굉장히 큰 기술적인 도약이 있는 시기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더라도 이제 그 드론이나 이제 무인기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그 헬리콥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기준으로 봐도 한 7, 8위권 정도 우리나라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분야들은 이제 또 위성 같은 분야들, 이런 분야들은 국내 수요도 있고 기술적인 기반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세대 정도 이내에 거의 그 선진국 수준에 그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 발사체라든가 아니면 그 뭐 여러 가지 다른 분야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트랜스포트, 사람이 500명씩 타는 비행기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이제 무인기라든가 아니면 무인 택시, 요즘에는 UAM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무인 택시라든가 그다음에 헬리콥터 또는 무인 항공기, 또 그 고속 무인 항공기, 이런 것들은 그 기술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세대 이내라고 하셨으니까 그 김민재 대표님의 주요 타깃분들이 이제 한 세대 안에 계시죠. 그러면 그 혹시 에어로타임즈에서 아까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제 많이 개발을 하셨다고 했는데, 한 가지 가장 애정이 있으신 혹은 가장 잘 되었던 프로그램 하나만 소개를 듣고 싶습니다. 보통 그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뭔가 개발을 할 때 가장 많이 벤치마킹하는 게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아이템들을 되게 많이 벤치마킹해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베껴오는 건데, 이렇게 베껴오는 건 아니고 그냥 봤을 때 이런 모델이 성공을 하는구나.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서 우리 한국화라고 하죠. 약간 한국 정서에 맞춰서 가지고 오면 성공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성공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기법을 활용해서 우리도 항공우주 교육 분야에서 뭔가 될 만한 걸 찾아보자라고 해서 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학부나 아니면 대학원 이런 데서 연구 과제로도 많이 진행을 하는 건데, 외국에서는 또 많이 하고 있었던 게 캔셋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캔 사이즈의 인공위성에 학생들이 그 컴퓨터에 센서 달아서 인공위성 떨어뜨리는 그런 모델인데, 외국은 이거를 가지고 학생들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캔셋이라고 하면은 진짜 무슨 센서 넣고 그거 진짜 아까 말씀하신 논문을 쓸 정도의 어떤 그 정도 프로젝트로만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거를 좀 굉장히 단순화해서 애들이 물로켓에 실어가지고 쏘든지 아니면 드론으로 띄워가지고 떨어뜨려 보든지, 애들이 이걸 가지고 체험을 교육을 받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1년 동안 그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특출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납땜이 필요 없는 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교육 커리큘럼을 좀 개발을 했고요. 실제로 이런 키트들이 학교에서 반응이 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학부나 이런 데서 배우는 그런 형식의 커리큘럼을 학교 다닐 때 미리 조금씩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제일 반응이 많았던 것 같고요. 실제로 개발하면서 이제 제가 난생 처음으로 이걸 만들면서 개발자랑 커뮤니케이션을 해봤어요. 결론만 말하자면 굉장히 많이 싸웠는데, 그렇게 또 개발자랑 싸우고 네 회사냐 내 그거냐 하면서 진짜 멱살 잡기 직전까지 싸우고 하면서 또 개발자랑 대화를 할 때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구나. 이런 엔지니어랑 대화를 이런 프로젝트를 짤 때는 어느 정도의 데드라인을 주고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캔셋이라는 아이템이 저한테는 또 가장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은 되게 창업에 사실 성공하신 사례시긴 하지만 사업이 사실 하면 어려운 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성필 대표님께 이제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약간 듣고 싶습니다. 네, 성공을 한 다음에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사업을 보면요, 저도 얼마 안 돼서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사실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시작했네 이런 건데, 그냥 자전거 타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제가 어디까지 가는데 한 중간쯤 왔다 그래서
멈추면 넘어지는 거죠. 근데 딱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힘들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거든요. 제가 창업하기 전에 공무원 생활 8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들 중학생분들도 계시지만 공무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왜냐하면 안정적이니까.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가 불안정하니까 안정적인 거를 이제 추구하는 거는 정 이렇게 자연스럽다고 보는데, 근데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그렇게 좋으면 아무도 공무원 하고 나오질 말아야 되는데 의외로 많이 나와요. 작성이 안 맞아서도 나오고, 특히 어떤 분들이 안 맞냐면, 그러니까 뭔가를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은 게 있는 분들은 안 맞아요. 잘 그렇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잘 맞고요. 자기를 잘 봐야 되는데, 저는 창업하고 별로 힘들다고 생각 안 한 게, 물론 이제 일은 다양하게 많죠. 복잡하고 머리도 굉장히 복잡하고 막 굉장히 이게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냥 그게 좀 이렇게 그냥 흥미로워요. 그냥 왜 이거는 못 해본 건데 나름 괜찮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버틸 수 있는 거죠. 창업하면서 오는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는 게 버텨지니까, 이게 뭐 제가 일부러 막 이걸 버텨야자고 막 그 일을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니고 그냥 버텨져요. 그래서 그냥 뭐 뭘 극복하고 이런 생각은 잘 없고, 어떻게 하면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도 월급 줘야 되니까 월급도 좀 더 줄 수 있는 상황도 되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것들도 더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까, 뭐 이런 궁리들을 하는데 별로 걱정은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망하면 저희 중학생 아들도 얘를 어떻게 대학을 보내야 되나 뭐 이런 걱정이 안 들겠어요. 드는데 그게 걱정이라기보다는 궁리인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좀 걱정이 덜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의 상당 부분 운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다고 계획한다고 다 되면요, 그러면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출 얼마 내고, 그 다음에는 직원을 몇 명 늘려서 매출 얼마 내고, 이렇게 되는 하면 좋은데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마음대로 안 되는, 계획 세운 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뭐 그냥 뭐 기다리던가, 아니면 뭐 버틸 수 있으면 버티던가, 그러니까 제 월급을 늦게 가져가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버티면 돼서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그 다음에 뭐 굳이 뭐 무리해서 창업해 볼까 이렇게 고민하실 것도 없고, 그냥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대충 뭘 선택하세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면 뭐 최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김경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잘 몰라요. 지금은 잘 안 하다 하실 거예요. 뭔가 최선이 있겠지, 뭔 소리야 이러실지 모르지만, 돌아보면 그게 최선이 아닐 때도 많거든요. 대충 선택하시고요. 근데 거기서 뭐 안 맞으면 뭐 미련이 없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미련이 없어요. 제가 창업한다고 그랬을 때 제 처가 뭐라 그랬을까요, 저한테? 제가 진로 멘토링 팀인데 너무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멈출까요? 네. 제 처가 한 이야기만 말씀드리면, 제 처가 제가 이 분야를 해보고 싶어하는 걸 오래전부터 봤잖아요. 그래서 망하면 어떡하지 했더니 제 처가 한마디 해줬어요. 뭐, 그럼 미련이라도 없겠지. 근데 그게 저는 인생 살면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극복한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 교수님께서 또 하실 말씀네. 지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선택한 다음에 그게 뭔가 좀 잘못되면 감내가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특히 이제 부모님이 그러실 경우가 많은데, 이제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이제 어떤 일이 좀 잘못됐다, 그럼 자꾸 남 탓이 돼요. 그럼 자기가 그만큼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자기가 다 결정하고, 그 대신 이제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잘 될 수 있게. 그럼 그게 나중에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 이제 사고를 갖다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서로 편한 것 같아요. 너무 이거 최선 찾다 보면 스트레스만 받고 답이 없거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아까 이제 김성필 대표님 하신 말씀은 대충 고르라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해보라. 네, 여러분들이 대충 하니까 놀라셔가지고 뭐 고개를 드셨는데, 네네, 다양한 경험.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보면 학생들이 그 면담을 할 때 보면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좋냐고 자꾸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각각의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 정보가 부족해서 물어보는 건 뭐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그 정보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불확실성을 감당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정답이 있지 않을까. 나는 요만큼의 불확실성도
자기가 테이크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어차피 아무리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해도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김성필 박사님이나 김기훈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살면서 특히 진로 문제를 결정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마치 사지선다형에서 답을 고르는 것처럼 100점을 맞으려고 해서는 그건 절대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 말씀에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학생들을 대부분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오면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답은 정해져 있고 교수님께서 좋다 이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오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고요. 오늘 진로 멘토링 TV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창업 이야기를 계속 했지만, 이제 여기 혹시 3, 4학년 있으신가요? 3, 4학년? 아, 여기 3, 4학년 여기 말고요. 3, 4학년. 네, 3, 4학년. 그 이제 3, 4학년들은 지금 창업과 취업 이 두 가지 길을 두고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창업자분들이 이제 창업수를 들려주셨으니까 나는 이런 지원자를 뽑겠다. 이런 지원자의 마음가짐, 이런 지원자의 어떤 기술적인 면, 이런 부분이면 좀 뽑겠다 하는 그런 지원자가 있을까요? 직원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아까의 주제와도 저는 살짝 연관이 되는데, 저는 요즘 유행이란지 모르겠는데, 저는 유행하는 단어 존버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그러니까 되게 인생은 그냥 버티는 것 같아요. 그냥 버티다 보면, 그거랑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얘기가, 사람은 그러니까 사업은 그 돈가스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두드려 맞다 보면 사람이 커지는 거래요. 물론, 그러니까 누가 근데 고기가 얇아지잖아요,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내 없어지는 건강, 깎아먹는 건강,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싶으면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를 한 번에 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타기 위한 과정을 자동차를 조립해서 타기 위한 과정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일단 바퀴를 갖고 오고, 뭐 자동차 몸체를 갖고 오고, 핸들을 갖고 오고, 그 악셀을 갖고 오고, 이런 부품을 다 엔진을 갖고 와서 해서 자, 한 번에 만들고 바로 타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창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처음에는 뭐 킥보드를 타다가, 뭐 자전거를 타다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그 다음에 자동차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조금씩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 선에서 뭔가를 조금씩 만들어가면서 본인이 알아서 성장을 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랑도 비슷한 것 같은데, 불확실성을 조금 즐길 줄 안다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그런데 사실 그게 뒤에서 끝나고 와서 보면 되게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감수할 수 있을 만한 뭔가의 어떤 노력, 그러니까 내가 뭐 망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망하지 않기 위해 뭔가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저는 이제 저희 회사에도 뭐 몇 번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가장 저희와 오래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존버 정신, 버티는 정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교수님께서 존버 하셨는데, 네, 뭐 버틴다 이런 의미고요. 이제 그 에어로타임즈는 잘 버티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친구면 뽑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생각해. J마플은 어떤 좀 인재상을 좀 원하시나요? 저는 와주시기만 하면 다 뽑습니다. 네. 다 환영이신가요, 어떻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직접 곧 있으면 이제 바로 현실이 되실 거니까, 일단 좀 자기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갖춰진 조직 안에서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일하는 게 편한 분들은 대기업이나 이제 다른 큰 이미 사업이 확정돼 있는데 가시는 게 좋고요. 그런 거 정말 답답하고, 나는 운동을 해도 11명에서 축구하는 것만 수비만 해도 이런 거 정말 싫어하면, 혼자 하는 운동이 좋고 뭔가 이렇게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해보고 싶어 이러면은 스타트업도 한번 해보셔도, 그냥 망해도 뭐 집 담보로 하고 이러실 거 아니시잖아요. 별로 문제 없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그리고 대기업도요, 생각보다 스타트업을 한 1년 해보시고 취직하시면 훨씬 더 빨리 승진하실 수 있고 실력을 발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관점하고 주는 관점은 완전히 다른데, 대기업 가서는 월급을 주는 관점 되시려면 수십 년 후에 돼야 되잖아요.
근데 스타트업 가면 그거를 압축해서 바로 이제 월급을 주는 입장이 어떤 건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직원으로 일할 때도 결국 나를 승진시켜줄 사람 내 위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를 알게 돼요. 그 시점을. 관점을 이해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되면 훨씬 일을 또 쉽게 하면서 더 잘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 회사로 오시면 저희가 뽑겠습니다. 지금 스카우트하고 계신 겁니까? 아까 3, 4학년 손 들어 보실래요? 갑자기 손을 안 드는데요, 대표님. 네,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 우리 여기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또 질문해야 되니까 우리 마지막 질문을 한 분씩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네 분 다 항공 우주라는 기치 하에 오신 거잖아요. 이번에 과학의 달 맞이라고 해서 이건 뭐 아무나 답해 주셔도 되는데 항공 우주에 그러면 저희가 관심을 갖고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저희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먼저 네네네 좋습니다. 네. 저는 학술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슈는 지금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마존이 뭐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를 막 투입하고 막 진짜 막 어떤 미국 규제 막 칼에 맞고 해도 꿋꿋이 그 드론 배송을 하려는 이유도 저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빠른 거. 그러니까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수단 중에 뭐 우리가 지금 당장 저기 뭐 메이플 스토리처럼 뭐 이렇게 막 포탈 타고 나가요 이렇게 순간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수단 중에 가장 빠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만으로도 이 산업은 정말 메리트가 있는 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교수님 이 학문을 좀 공부했으면 하는 이유 이런 거 없으신가요? 저도 뭐 아직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항공 우주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 규모나 또는 이제 뭐 주변에 굉장히 센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방 측면에서 이제 항공 쪽이나 우주 쪽 기술은 그것만 가지고도 이제 해야 될 만한 그 필요성과 이유가 있고요. 특히 항공이나 우주 쪽 기술들은 특히 이제 김규영 교수님 하는 우주 쪽 기술은 이제 뭐 익스트림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제 각각 그 뭐 재료든 그게 뭐 그 항공공학의 뭐 공격하기든 구조든 그게 굉장히 극한 환경에서 운용이 되는 이 인공물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든지 간에 그 최고의 기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술들을 시연할 수 있는 플랫폼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김경 교수님. 저는 이제 우주 쪽 관련해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우주라고 하면 조금 이제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이제 많이 다가갔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는 이제 우주에서 이제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 산업이 이제 어느 정도 현실로 다가온 부분이 있는데 만약 그런 시장이 열렸을 때 이건 그 중학생들 듣는데 이제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내용일지 모르겠는데 그 시장을 대비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준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주 개발이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냉전 시대에는 국가에서 이제 전력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도 미국은 이게 국민들 세금 그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그렇게 대규모로 투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여러 나라들이 유럽, 미국, 뭐 일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동 연구를 합니다. 공동 투자를 해가지고.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데 껴야지만 이제 실제로 어떤 우주 개발이 됐을 때 우리의 그 지분을 갖다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면 나중에 진짜로 이제 우주에서 기회가 열렸을 때 이게 진입 장벽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전략적으로라도 일정 부분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우주 분야인 것 같고요. 이제 항공은 뭐 어차피 뭐 그 산업이 커가지고 그 항공 쪽으로 간단히 그 첨언을 하면 그
보통 이제 단위 거리당 운송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고속전철하고 이 비행기를 비교를 해보면 그게 한 1000km 정도에서 크로스오버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1000km 정도 이내에서는 고속전철이 더 쌉니다. 그 사람을 이동시키는데. 그리고 이제 공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시 외곽에 있기 때문에 시로 들어오는 시간도 있고 해서. 근데 보통 1000km 정도를 기준으로 보는데 지금 남한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부산도 1000km가 안 돼요. 지금 만약에 통일이 되면 이제 그 저 한반도의 남쪽에 있는 쪽하고 이제 북쪽에 있는 쪽이 거의 1000km에 거의 육박을 하기 때문에 지금에 비해서는 국내 항공 수요가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도 이제 항공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이제 수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항공 쪽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 수요라든가 교통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이제 통일은 빨리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네요. 학생들 수업이 있는지. 자, 그러면 우리 현장에 있는 학생들한테 한번 질문 혹시 뭐 기업인들도 좋고 교수님들한테도 좋고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마이크, 네, 잠시만요. 마이크를, 네. 여기 앞에 여기 정장. 굉장히 눈이 똘망똘망하게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네. 학번하고 혹시 교수님 질문 잘하면 가산점도 있나요? 없으시나요? 네, 없답니다. 네, 한번 질문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항공공학부 1, 2학번이고 지금 4학년으로 재학 중인 고성현이라고 합니다. 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4학년 이상 취업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연구실 쪽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혹시 교수님들께서 인턴이나 아니면 연구실에 조교들을 뽑을 때 어떤 그 학문적인 기초가 있는 사람들 뽑는가 아니면 어떤 그 역량이 있는 사람을 뽑는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느 교수님한테 여쭤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헬리콥터 관련해서 설계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서 이관정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특별히 성격 이상하지 않으면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보면 이제 뭐 공부를 할 때 아까 김민재 그 대표님께서도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비행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뭐 하늘을 동경하고 전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에 오는 사람들은 물론 기본적으로 항공우주공학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직업으로서 이제 학문 또는 직업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흥미 이상의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공부를 이제 앞으로 긴 시간 동안 뭐 짧게 하고 졸업하고 취직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흥미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성실성 그리고 잘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것만 있으면 그리고 이제 대학원 생활은 이제 공동 생활이기 때문에 약간 그 다른 사람들과 잘 이렇게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성격인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만 되면 뭐 IQ 100만 넣으면 연구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네, 네. 혹시 또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네. 저 뒤에 흰색. 네, 안녕하세요. 저는 14학번 김욱진이라고 합니다. 아까 김기용 교수님께서는 그 사명감이나 이제 항공우주를 선택한 계기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관정 교수님께서는 듣지 못해서 이관정 교수님은 예전에 항공우주로 진로를 정하거나 할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나 사명감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신다면 궁금합니다. 이 학과를 왜 선택하셨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네, 뭐 이 학과를 왜 선택했는지 항공우주공학과. 이 항공우주를 왜?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참 저도 거룩한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의대를 가기를 바랬는데 그거 이제 뭐 적성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공대 쪽에서 아무데나 갈까 하다가 그때 거기 그 과 이름들을 보니까 항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하는구나 재밌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온 게 그 전부고요. 아까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직업으로서 공부를 하는 데에는 단순한 흥미 이상의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심이나 흥미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타임 디펜던트한 거기 때문에 금방 없어져요. 마치 걸그룹도 작년에 좋아하던 그룹이 지금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어떤 분야를 오랫동안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인내심이라든가 성실성 그리고 이제 의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뭐 기본적으로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뭐였죠 질문이? 그 뭐 답변 충분하게 들은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직업으로서 만약에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이라면 그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 것은 또 뭐 전혀 다른 종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 검은 옷 입은 이게 학문적인 부분을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네요. 저는 창업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 줄 알았는데, 네. 네, 저는 기계항공공학부 1호 학번 김호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관준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관준 교수님께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드론과 같은 그 소형 비행기에 있어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발전 가능성과 별도로 어떤 시장 규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그 소형 비행기나 드론 같은 경우가 이제 휴대폰처럼 이제 그 대상 소비자 그 집단이 뭐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그 시장 규모에 있어서 어떤 그 천장 벽을 가지게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간단하게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드론이라고 하면 뭐 DJI에서 나오는 그런 정도로 보통 드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걸 이제 보통 하비 클래스로 보통 이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런 정도 사이즈는 전 세계 시장을 다 합쳐도 1조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면 삼성전자로 따지면 그냥 한 과에서 1년에 매출을 하는 정도도 안 되는 수준이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소형 무인 이동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런 급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건 중국보다 더 싸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경쟁력이 없다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분야는 그것보다 큰 사이즈, 그러니까 뭐 우버 같은 데서 뭐 그 얘기하는 에어택시라든가 뭐 그런 급 이상이죠. 그리고 또는 이제 글로벌 호크처럼 실제 사이즈는 거의 항공기와 동일하지만 단지 사람이 타지 않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무인기의 클래스로 들어가 있고, 그런 분야는 지금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드론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뭐 시장 규모가 뭐 엄청나게 크고, 아까 저 무인화가 될 거라서 조종사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아주 잘하신 결정이에요. 한 세대 이내에 거의 그 사람이 조종하는 비행기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고려를 하면 이제 무인기 시장은 뭐 지금 거의 앞으로 한 세대 정도가 지나면 거의 지금 현재 항공기 시장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에서 주로 포커스를 해야 될 분야는 이제 뭐 DJI 같은 드론 정도 사이즈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탈 수 있는 정도 규모.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보통 에어택시라고 보통 부르는 정도 규모 이상의 급들에 이제 포커스를 해야 되는 거, 그런 쪽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이제 제가 숫자로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지금 DJI급의 드론보다는 뭐 시장이 뭐 수십 배 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선에서의 이제 무인 비행체들, 그런 거는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어떤 안전 검사를 갖다 사람이 이제 쭉 그 일정 이제 패턴을 시간을 가지고 이제 그 시간 간격을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무인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24시간 내내 감시를 한다든가, 이거는 기존에 없었던 이제 시장이 새로 열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지금 막 찾고 있어요, 항공 분야 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열리게 되면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는 이제 훨씬 큰 시장이 열릴 것 같고, 뭐 예측하기로는 지금 항공 시장 이상의 시장이 추가로 이제 열릴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은 뭐 워낙 그냥 러프하게 예측을 하다 보니까 뭐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새로운 형태의 그 비행체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중학생들. 제가 어제 중학생들 온다 해서 제가 중학교 조카한테 연락을, 항공우주 중에 뭐가 제일 궁금했다, UFO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좀 강의 들으면서 질문할 거 혹시 있나요? 친구들? 아무거나 괜찮은데?
없나요? 과학은 재밌어요? 과학은 재밌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교수님. 있나요? 네, 누가 고개를 끄덕였죠? 끝에서 두 번째. 아직 부끄러워요. 그래요. 혹시 오늘 들어본 소감은 어땠는지 한마디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네. 왜 나야? 너무 자연스럽게 친구한테 미는데? 오늘 소감 어땠어요? 서울대학교 와서. 나오는 것 같죠? 솔직히 이해하기가 좀 힘들긴 했어요. 저 뭐 관심이 없는 애들도 있고 관심이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관심이 있는 애들은 뭘 찍어 관심이 저 때는 이렇게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 그죠? 행복할 때여서 네, 부끄러운 것 같은데 네. 관심이 있는 애들은 꼭 이런 쪽으로 진로를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중학생들이 특히나 처음 이 진로 멘토링 TV가 꽤 됐는데 처음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조금 이제 항공우주 분야 그리고 나아가서는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에 왔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진로 멘토링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항공우주 분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진로 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